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로아 컨설팅의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하는 인터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 노아 컨설팅은 2004년 10월에 설립이 됐고 지금 이제 8년째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휴대폰, 처음에 이제 휴대폰 기반의 비즈니스 전략, 그다음에 서비스 모델 개발 쪽으로 저희가 포커스해서 계속 추진을 해왔고 2009년 11월에 아이폰이 이제 국내에 출시되면서 스마트폰이 이제 확 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반사 얘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휴대폰 쪽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특화된 이제 컨설팅 펌이었는데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되면서 좀 더 이제 이름이 많이 알려졌고 최근에는 이제 언론지상에도 저희 노아 컨설팅 자료라던가 그 인터뷰들이 많이 나가면서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기반 또는 태블릿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 디바이스 기반의 사업 전략 수립, 기술 전략 수립, 그 다음에 서비스 모델 개발 이런 쪽에 굉장히 특화된 역량을 현재 보유한 업체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했죠.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되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그 반사 이익을 얻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반사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오히려 이제 경쟁이 보다 이제 치열해지는 구도가 이제 형성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구글이 현재 단말 제조에 대한 역량을 갖고 있지 않고 안드로이드 OS라고 하는 운영체제 플랫폼을 라이센스 프리, 그러니까 라이센스 피를 받지 않고 무료로 누구든지 쓸 수 있게 개방 정책을 펴서 다양한 단말 제조사를 안드로이드의 계열로 끌어들였는데 모토로라를 인수했다는 얘기는 이제 그 특정한 제조사와 굉장히 득점을 하겠다. 익스클루시브한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OS의 최신 버전이 모토로라 단말에 가장 먼저 그걸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 디자인 폰이라고 하는데 레퍼런스 폰으로 이제 모토로라 단말로 탑재가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 타 단말 제조사에 대한 이제 차별이 사실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고 그 얘기는 기존의 안드로이드 진영이 굉장히 공고했단 말이죠. 삼성전자, LG전자, HTC와 같은 단말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 OS를 과감하게 탑재해서 이제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를 해왔었는데 이제 다른 고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안드로이드 OS가 우리의 영원한 변함없는 이제 운영체제 플랫폼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만의 플랫폼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모바일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모바일 운영체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 점유율이 안드로이드 OS에 자꾸 밀리고 떨어지다가 보니까 노키아라고 하는 이제 그 제조사랑 전략적 협업을 통해서 운영체제 플랫폼과 단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이제 바인딩 할 수 있는 체제로 가려고 했는데 구글은 좀 더 바인딩 시킨 거잖아요. 인수를 했으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노키아를 인수한 건 아니니까. 1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사실 윈도우 모바일, 윈도우 폰이라고 하는데 윈도우 폰 시리즈에 대한 자사 운영체제 플랫폼에 대한 전략을 전면적으로 굉장히 재편하고 수정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이제 시기에 딱 부닥쳐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또한 삼성전자라던가 LG전자와 같은 이제 또 HTC와 같은 이 운영체제 플랫폼에 상대적으로 열의, 경쟁 열의를 갖고 있는 단말 제조사 또한 이제 운영체제 플랫폼 또는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고민을 한층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게 이제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컨설팅 회사라는 게 사실 소비자의 심리나 소비자의 관심이나 시장의 동향이나 이런 마케팅의 전반적인 지식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예민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진영 대표님 생각하시는 마케팅의 정의 혹은 컨설팅의 정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컨설팅의 정의부터 얘기를 드리면 컨설팅은 사실 종합예술이에요. 사실 종합예술입니다. 컨설팅은
단순히 다큐멘테이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컨설팅을 한다면 사람들이 대부분 환상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화려해 보일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기업의 그 고객사들의 임원이라던가 실무진들과 직접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컨설팅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고객사, 특히 이제 임원분들과 같은 사람들과도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이 예쁘게 장표를 만들어서 파워포인트 작업을 잘해가지고 고객을 감동시키는, 사실 그런 직업이 컨설턴트가 아니라, 컨설턴트는 마치 영화를 찍는 작업이랑 똑같단 말이죠. 영화를 찍기 위해서 콘티를 먼저 시나리오 작가가 콘티 작업을 해야 되고, 그 시나리오가 나오면 그 시나리오 갖고 콘티 작가가 콘티를 짜고, 그 콘티를 보면서 수정하면서 이제 최종 콘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콘티의 주인공들을 실제로 캐스팅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주연과 조연이 결정되고 스토리라인이 있고, 그래서 훌륭한 영화와 그러니까 히트가 되는 영화는 그 스토리라인의 탄탄함, 그 다음에 콘티의 탄탄함, 이런 것들이 이제 전제로 돼야지 영화가 하나의 영화가 나오듯이 컨설팅 작업도 똑같단 말이죠. 팀워크가 돼야 되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PM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프로젝트 PL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리더가 있고, 그 다음에 컨설턴트들이 하나의 팀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고객사와 부단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좋은 스토리라인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특정한 이슈를 우리가 문제 해결자니까, 컨설턴트는 문제 해결자인데 문제 해결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의 니즈를 잘 해석해서 고객을 설득할 만한 논리적인 스토리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아주 좋은 콘티를 만드는 거죠. 그 콘티를 갖고 고객이랑 협상과 협의를 하면서 설득 커뮤니케이션으로 내가 얘기하고자 하고 있는 그 스토리라인에 흠뻑 고객을 빠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 파워포인트를 작업하는 그 과정 자체는 아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토리라인을 만들고 그게 논리적이어야 되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으면서 커뮤니케이션으로 그걸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그게 컨설팅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는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컨설팅은 마치 그 영화를 한 편 찍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종합 예술이다라고 이제 규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이제 논리적인 방법론, 논리적인 설계, 논리적인 스토리라인을 우리가 갖추기 위한 연구와 노력, R&D 활동들이 부단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게 컨설팅의 하나의 큰 사업의 덩어리다. 컨설팅과 마케팅은 좀 틀린 거죠 또. 마케팅은 경영학의 한 학문인 거고, 컨설팅은 하나의 직업으로서 우리가 이제 컨설턴트 또는 컨설팅을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근데 그 직업의 색깔과 직업의 어떤 그 독특함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영화판에서 영화를 찍는 것과 같은 그런 종합예술적인 성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학의 한 이제 부류로서 기업의 어떤 경영 활동을 통해서 이익의 극대화, 이익을 결국 그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니까 그 이윤을 극대화시켜주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이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이제 컨설팅 펌에서 그런 마케팅 전략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과 실행에 대한 어떤 다양한 부분들을 이제 하나의 이제 논리적인 그 스토리 라인을 갖고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컨설팅은 마케팅과 다르고 또 종합 예술을 찍는 과정과 같으며, 고객은 주로 B2B 마케팅을 얘기하셨어요. 고객이 주로 이런 소비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임원급이나 아니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대상에 포커스가 된 그런 직업군이다. 정리를 해보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최종 보호자는 팀장 또는 뭐 임원이 되겠죠. 컨설팅 결과물의 최종 보호자는. 그래서 하지만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은 실무진이 될 테고, 실제로 그 부서의 실무진이 될 테고, 컨설팅이라고 하는 직업은 정의를 내리면 한 편의 그 영화를 찍는, 영화가 하나의 종합 예술이듯이 마치 컨설팅은 영화와 같은 종합 예술이다. 단순히 다큐멘테이션 하는
잘하는 것이 컨설팅이 아니다. 그 컨설팅은 설득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다큐멘테이션 기본이고 논리력과 스토리라인이 있는 그 포장, 그 다음에 그걸 갖고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의 결집이라는 거죠. 컨설팅은 단순히 문서 작업을 잘해서 딜리버리를 하는 게 아니라, 문서를 딜리버리하는 작업이 아니라, 컨설팅은 그 안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설득력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큐멘테이션의 작업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흡입할 수 있는 어떤 역량도 중요하고 그런 모든 것의 결집이 컨설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해야 설득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네. 그럼 평상시에 쉬실 때와 일하실 때 구분 없이 굉장히 시장 조사에 민감하거나 사람들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거라 생각해요. 그럴 때 일과 생활을 어떻게 융합을 시켜서 일을 항상 하시나요? 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사실 훌륭한 컨설턴트가 되려면 끊임없이 사물에 이제 퀘스천 마크를 달을 수 있어야 돼요. 저건 왜 저럴까? 저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저런 현상이 현상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Why라는 질문을 항상 던져야 되는 건데, 그 Why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Why에 대한 자기만의 이제 해답을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컨설턴트로서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재료들이 충분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이랑 어떤 특정한 이슈를 논할 때 왜 컨설턴트를 고객사에서 쓸까? 사용을 할까? 왜 계약을 통해서 저런 사람들의 머리를 빌릴까? 그거는 컨설턴트들이 특정한 어떤 주제나 어떤 그 학문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어떤 그 사고를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다양한 측면들을 다양한 방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설턴트의 기본적인 소양은 결국 일상생활에서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간접적인 경험을 내꺼화 시킬 수 있는 응용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응용력을 바탕으로 탄탄한 그 컨설팅의 어떤 방법론과 논리력,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재료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일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많이 사기도 하지만 책을 보면서 이 책이 담고 있는 그런 함의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도 하지만,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우리 컨설팅,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컨설팅이라던가 우리 고객사한테 어떻게 응용해서 우리만의 색깔로 다시 재가공해서 딜리버리 할 수 있을까, 그런 응용력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만의 어떤 방법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진행하는 어떤 컨설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라던가 응용의 포인트들을 별도로 개발할 수 있는 훈련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부단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그런 것이 이제 쌓였을 때 이제 훌륭한 컨설턴트의 이제 자질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사람이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해요. 1만 시간이 이제 연으로 따지면 10년 정도가 됩니다. 10년. 그러니까 컨설턴트로서 한 획을 그으려면 10년 동안은 한 우물을 파야 돼요. 그리고 10년 동안 내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어떤 프로젝트,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리적인 방법론이 머릿속에서 팍팍 튀어나와야 된다. 주자만 딱 보면 저거는 이렇게 해서 A, B, C, D 딱 기승전결이 딱 눈에 마치 영화를 보듯이 확 펼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다큐멘테이션을 하고 고객을 설득해서 이제 나의 이제 스토리 라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흡입력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제 훌륭한 컨설턴트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자질이 10년을 했는데도 안 된다, 컨설턴트 하면 안 돼. 힘들어. 그게 동경의 직업으로만 남아야 되는. 그러니까 컨설팅은 딱 자기의 성향과 성격이 맞아야지 해요. 제가 보기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김진영 대표님은
성향과 자질. 잘 맞으니까 하고 있겠죠. 15년을 하고 있겠죠. 언제 지금도 잘 놀아요. 컨설턴트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셨어요? 저는 원래는 사실 뭐 컨설턴트로서 시작을 한 건 아니고 저도 잠깐 기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 기자 생활을 하고 이제 MBA를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이제 몸담았던 데가 이제 소프트뱅크 네, 미디어라고 네. 하는 그 소프트뱅크 계열사였는데 거기 전략기획실에서 전략기획 업무를 좀 하다가 소프트뱅크 미디어에서 이제 소프트뱅크 리서치 앤 컨설팅이라고 하는 별도의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컨설팅 사업을 시작한 거죠. 소프트뱅크 브랜드를 갖고 그때 제가 이제 그 인발부를 해서 조인을 해서 근데 사업 계획을 제가 짰었고 그래서 이제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실제 이제 컨설팅 사업에 제가 참여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한 4, 5년 정도 컨설팅 업무를 하다가 34살 때 제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노아 컨설팅을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 컨설팅 작업을 하실 때 가장 힘들었던 프로젝트가 혹시 있으신가요? 모든 프로젝트가 다 힘들어요. 컨설팅은 모든 프로젝트가 다 힘들고 대신에 컨설팅 펌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의 이제 그 영리 기관이니까 우리가 그 영리 기관으로서 계속 기업으로서 이제 성장을 하려면 경영에서 이제 고잉 컨선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고잉 컨선. 고잉 컨선이 뭐냐면 그게 기업이에요. 기업을 컴퍼니라고도 하지만 네. 고잉 컨선이라고도 얘기하거든. 끊임없이 컨선을 해줘야 되는 유기체,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이제 기업을 표현해서 경영학에서는 이제 고잉 컨선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기업이 고잉 컨선이 되려면 그러니까 계속 기업으로서 살아남으려면 이윤을 추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네. 거고 그러려면은 특히 컨설팅 펌이 이윤 추구를 하면서 고잉 컨선으로서 살아남으려면 사실 이 특정한 영역에 그 상당한 역량을 갖고 있어야지 된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빅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컨설팅 펌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맥킨지나 보스턴과 같은 네. 글로벌 이제 컨설팅 컴퍼니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컬 컴퍼니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뭐 15명 정도로 구성된 컨설팅 펌인데 사실 맥킨지라던가 보스턴과 같은 글로벌 컴퍼니의 사업 영역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경쟁하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영역은 이제 매니지먼트 컨설팅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경영 전략 컨설팅 펌으로서의 영역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결국 스페시피케이션하게 그러니까 스페시파이하게 우리 가자. 아주 좀 더 이제 그 세분화해서 그 세분 시장에서 우리만의 역량을 쌓자. 그래서 그 영역을 뚫은 게 통신이었고 통신에서도 통신의 범위가 엄청 넘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디바이스라고 하는 모바일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전략, 사업 전략, 비즈니스 모델 개발, 서비스 모델 개발에 우리는 집중을 하자라고 해서 8년 동안 그 작업을 한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인정해주고 고객들이 자주 찾아주고 그리고 최소한 그런 모바일 디바이스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오히려 빅펌들을 다 사실은 빅펌과 이제 경쟁을 해도 무섭지 않을 정도의 노하우와 역량을 쌓은 것 같다라는 자부심은 있습니다. 대부멘토 사이트에서 하고 싶은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시장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죠. 예를 들면 구글의 모토로라 앞으로 통신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앞으로 통신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그 논의가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 거고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크게 이제 이동통신 사업자 그리고 이동통신 사업자의 시장 중심의 시장이 해체되고 그러니까 통신 시장은 주로 이동통신 사업자에 의해서 주도되는 시장이었는데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에서도 나타났듯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설당이 점점 없어진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실제로 고객의 가장 최접점인 단말을 제조하는 단말 제조사가 고객이 산 단말을 통해서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감성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에 점점 더 소비자들의 언맨 니즈가 촉발되고 언맨 니즈라고 하는 것들이 충족되지 않은 니즈. 예전에 우리가 피처폰 시대에는 사실은 고객이 내가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때의 가장 중요한 휴대폰의 기능은 통화의 기능이었기 때문에 통화만 잘 되면 되지. 네. 잘 그래서 터지면. 그래서 대부분의 광고 컨셉도 걸리면 걸리는 걸리버부터 시작해서 산악지형에 강하다, 통화 품질이 제일 강하다, 좋다, 뭐 이런 걸로 사실 승부수를 띄웠단 말이죠. 그만큼 사실은 이런 밸류 에디드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에 소비자들의 언맨 니즈가 없었다. 충족되지 않는 니즈. 그리고 어떤 니즈가 있는지도 몰랐던 시대였죠.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을 바꾼 건 뭐냐면, 그런 내가 갖고 있었던 개개인마다의 서비스에 대한 어떤 언맨 니즈, 반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니즈들이 분출되기 시작하고, 그 분출된 니즈들을 잘 기획하고 그걸 사업적으로 잘 풀어내는 애들이 누구냐? 바로 애플과 구글이었다는 거지. 이동통신 사업자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 애플과 구글이 현재의 승자로서, 위너로서 이 통신시장에서 지금 자리매김이 되고 있는 거고, 팔로우 그룹들이 이제 다 주변에 있는 거죠. 노키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전자, LG전자 다 팔로우들이 제가 보기에는. 퍼스트 무버는 결국 구글과 애플이었다. 네. 나머지는 다 팔로워들인데, 그 팔로워들이 이제 퍼스트 무버가 되려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이제 시기가 이제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를 계기로 삼성전자도 이건희 회장께서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된다. 네. 이제 하드웨어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단언할 정도로 생각의 정리가 지금 되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정도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모바일 디바이스, 통신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디바이스란 말이죠. 디바이스가 모든 것의 접점이기 때문에 컨텐츠와 소비자의 접점이기도 하고, 디바이스는 왜? 디바이스를 통해서 소비자가 컨텐츠를 즐기기 때문에 소비자와 컨텐츠의 접점이 디바이스이고, 또 컨텐츠와 컨텐츠의 접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접점은 이제 그 디바이스로 통하는데, 이 디바이스를 둘러싸고 과거의 관점은 제조의 관점, 하드웨어의 경쟁력의 관점.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잘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그것이 디바이스를 보는 관점이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스마트폰으로 이제 트랜스퍼가 되면서 전혀 다른 시각에서의 관점이 이제 중요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것이 결국 운영체제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 뭐 애플리케이션, 뭐 마켓플레이스, 앱스토어 뭐 이런 것으로 대변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으로 현재 이전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거기에 자기가 옛날에 몰랐었던 언맨 니즈들이 막 분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삼성은 바다라는 OS를 갖고 있잖아요. 이런 미디어 업계의 변화에 맞서서 LG 역시 또 이런 OS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대처 방안을 LG전자가 OS를 독자적으로 만드는 거는, 그거는 거의 기업 전략 입장에서 보면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리스크가 크고,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 자본의 이제 그 투입의 속도, 투입의 양은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불확실한 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죠. 새로운 OS를 만드는 거는. 질문이 이제 두 가지가 남았어요. 두 가지가 다 꺼려하시는 개인의 생활에 관한 문제인데요. 개인의 생활? 네. 사실 주로 아침에 능률이 오르시는지, 아니면 저녁에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편이신지, 시장 조사를 위한 그런 시장을 보는 눈은 또 언제 키우셔서 언제 서치를 하시고, 저희는 그런 어떤 내부의 어떤 그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위한 다양한 이슈들을 이제 상호간에 점검하는 체제가 나름대로 잘 갖춰져 있어요. 저희는 매일 단위로 그 해외와 국내 외신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데일리 브리핑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분야별로 모바일 테크놀로지, 뭐 모바일 서비스 모델, 뭐 다양한 플랫폼, 디바이스 이런 분야별로 나눠서 어떤 이슈들이 국내외적으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매일 단위로 봐요. 매일 단위로 파악을 해서 그 중에서 정말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이제 파버 미팅이라고 해서
어떤 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바로 팝업창 뜨듯이 팝업 미팅을 해서 이제 의제를 논의하는 거죠. 이 주제는 이러한 팩트들은 또는 이런 이제 언론지상에 발표된 그런 국내외의 어떤 팩트들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컨설턴트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이제 질문하기입니다. 질문하기. 왜 이럴까? 질문하기. 이제 거기에서 시작해서 그 질문하기, 그러니까 질문을 끊임없이 이제 던지는 거죠.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상호 간의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고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갖고 다시 우리가 보고서로 우리 고객들한테 이제 어프로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갖고 우리만의 어떤 자료나 방법론들을 만들기도 하고 이러한 어떤 선순환 서클링이 지속적으로 다분하게 되면서 이제 기업도 성장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개인도 이제 성장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지식을 채우는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프로세스는 나름대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 잘 융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팀원들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 5년, 8년이 됐지만 5년 전부터 사실 한 명도 이탈 없이 이직 없이 굉장히 이제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또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회사네요. 좋은 회사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컨설턴트라는 직업의,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만 보고 컨설턴트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 과정을 보기가 쉽지가 않은 게 또 대학생들의 현실이기도 하고 IT 업계라는 그 업종의 특징을 살려서 이런 업계에서 일을 할 때 필요한 마인드나 필요한 역량이 있다면 저희 20대 친구들에게 네. 부탁드릴게요. 사실 컨설팅 또는 컨설턴트에 대해서 자신의 직업으로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많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잘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컨설팅의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다. HP나 IBM 같이 오라클 같은 경우도 다 컨설팅을 해요. 대신에 이제 그런 IT 컨설팅 펌들은 대부분 이제 자기네들이 보유한 장비군들이 있어요. 서버 제품군들을 대규모로 사실은 기업에 공급하기 위해서 그 장비를 그냥 공급으로 끝내버리면 그 설치라던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고객이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겨난 게 이제 이런 프로페셔널 서비스라고 하는 이제 명칭인 거죠. 그래서 IBM이라던가 HP가 이번에 PC 부분을 버리고 우리가 이제 컨설팅 조직을 거듭나겠다라고 발표한 게 뭐냐면 결국 HP가 갖고 있는 백엔드 이제 장비 사업에 대한 장비 사업군을 더 키우고 서버 사업을 키우고 서버 사업을 키운다는 얘기는 앞단에서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전체적인 IT 프로세스에 대한 컨설팅을 전제로 거기에 최적화되게 이제 장비도 구성이 돼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토탈 컨설팅으로 이제 묶는 게 HP와 IBM의 비즈니스 전략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런 이제 어떤 프로세스 설계부터 어떤 장비의 일괄 도입까지 쭉 원스톱 솔루션을 갖고 있는 컨설팅 펌도 있고 외국계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보스턴이나 맥킨지와 에이티컨이 이런 익히 우리가 들었던 경영 전략 컨설팅 영역에서 두각을 벌이고 있는 이제 컨설팅 펌도 있고 우리와 같이 로컬 컨설팅 펌인데 스마트폰 또는 이제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에 특화된 굉장히 전문적인 이제 그 역량을 갖고 있는 로컬 컨설팅 펌도 있고 또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컨설팅 펌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영역에서 자기의 성격이나 성향이 잘 맞는지를 잘 판단해서 컨설팅 펌을 고르고 그리고 컨설턴트에 대한 환상보다는 실제로 컨설턴트라고 하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그 실체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걸 선택하기 전에. 그래서 정말로 내가 나의 적성과 취향에 잘 맞는지 판단해보고 컨설팅의 세계로 이제 노크를 하는 게 정답인 것 같고 그 겉만 화려한 부분만 너무 보고 컨설팅을 지원하면 굉장히 낭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바일 비즈니스 수익 모델에 대해서 성공적인 사례가 있느냐 그런 거죠. 성공적인 사례 너무 많죠.
이제 모바일 자랑 비즈니스 많이 해주세요. 모바일 비즈니스 성공적인 사례는 정말 많고 그거는 뭐 자랑이 아니라 그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구체적인.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모바일 비즈니스의 성공, 여기서 말하는 모바일 비즈니스를 또 우리가 그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광의의 모바일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협의의 모바일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모바일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스마트폰이라던가 모바일 포터블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소비자한테 소비자의 어떤 집객을 기반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해요.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결국 이제 뭐 앱 기반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을 테고, 또는 모바일 광고와 같은 어떤 또 유형의 광고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도 있을 테고, 크게 뭐 그렇게 나눠진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모바일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수익 모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네. 수익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크게 이제 그 모바일 비즈니스에서의 수익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개 수수료라고 하는 또 중개를 통한 수수료의 모델들이 있고, 또는 뭐 판매에 따른 수수료도 있고, 그다음에 광고 수수료도 있고, 대부분 이제 수수료 모델이 많단 말이죠. 모바일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수익 모델은 그게 중개 수수료든 광고 수수료든 판매 수수료든 간에 대부분 이제 수수료 기반의 모델들인데, 그런 수수료 기반의 모델들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갖고 이제 가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면 굉장히 많이 띄어요. 예를 들면 뭐 가장 최근에는 이제 뭐 이런 소셜 쉐어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 에어비앤비 같은 1억 달러를 투자받은 벤처 캐피탈로부터. 그래서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업체는 이제 분류로 보면 이제 소셜 쉐어링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소셜 쉐어링이 뭐냐? 그러니까 소셜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수수료의 기본적인 수익 모델을 갖고 가는 모델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소셜 커머스도 마찬가지고. 소셜 커머스가의 수익 모델이 뭡니까? 수수료예요, 수수료. 판매 중개 수수료죠. 그렇죠? 우리가 소셜이라고 이 이름 붙어 있는 대부분의 비즈니스 모델들의 수익 모델을 다 보시면 대부분 수수료 기반의 모델들이에요. 왜냐? 양면 네트워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양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투사이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데, 결국 소비자와 기업의 중간에서 이 양면, 소비자와 기업의 양면을 연결해주는 유통 매개 플랫폼의 역할을 했을 때 결국은 이 수수료의 수익 모델이 발생하는 건데, 네. 소셜 커머스라던가 예를 들면 페이스북도 수익 모델이 뭡니까? 광고 수수료예요, 그죠? 광고, 기업과 소비자를 맞아요. 매개하는 비즈니스 플랫폼, 매개 플랫폼이 페이스북이고, 페이스북은 이 모집된 큰 고객의 덩어리 6억 명에 달하는 집객력을 바탕으로 기업으로부터 광고 수수료를 먹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소셜 네트워크 또는 소셜로 이름 붙여진 모든 모델은, 수익 모델은 다 대부분 수수료다. 어떤 형태의 수수료 기반의 모델을 갖고 있고, 양면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모양새를 띠고 있다. 이것이 공통점인 거고, 그걸로 성공한 모델들은 우리가 일상 다반사로 찾아볼 수 있다. 잘 알려진 업체들, 뭐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트위터도 광고 모델이지만 다 광고 수수료 모델이라는 거죠. 그것도 결국 모바일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모델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 예를 들면 포스케어와 같은 LBS 기반의 네. LBSNS라고 하는 위치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또 마찬가지로 수익 모델이 없다가 결국 거기도 이제 중개 수수료를 이제 차지하는 모델로 확장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양면 네트워크로 성장한 모델들. 그래서 모바일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모델들, 그러니까 어떤 모델이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성공한 모델들은 굉장히 많은데, 성공한 모델들의 특징은 뭐냐? 모바일 비즈니스의 특징, 양면 네트워크다. 결국 기업과 소비자, 기업과 고객을 매개하는 일종의 매개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단단한 영역을 구축했다가 공통점이고, 그 안에서 결국 모집된 집객력에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수수료 모델을 가져갔다. 판매 수수료, 중개 수수료, 광고 수수료. 그런 부분들이 모바일 비즈니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위치 기반 서비스인 LBS 네, 같은 경우는 마지막 질문인데, 그죠? 네, 상업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그 수수료를 기반으로 너무 상업적인 면만 부각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LBS는 상업적인 측면이 부각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제 위치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시큐리티 이슈가 있는 거 아니냐. 내 허락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촉발이 된 거죠. 구글과 애플이 그것 때문에 지금 그 FCC 미국 네. 그 FCC의 우리나라 지금 방통위 같은 건데 네. 이제 그런 부분 거기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근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LBS 그러니까 LB SNS 저는 이제 사실 위치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가치가 모바일 비즈니스에서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소셜 네트워크 하나만 갖고는 양면 네트워크가 구성될 수 있죠. 네,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양면 네트워크가 구성될 수 있는데 여기에 위치 정보라고 하는 것이 부과가 되면 그 파급 효과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실질적인 사례를 보여준 게 이제 포스케어나 고알라 같은 사례들이고, 이제 최근에는 이런 이제 위치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다른 형태로 많이 진화를 또 하고 있어요. 다른 형태로. 예를 들면 뭐 위치에 내가 이제 어떤 체크인을 해서 그 위치 특정한 어떤 로케이션이라던가 특정한 어떤 스팟, 특정한 장소에 내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을 남긴 대가로 어떤 리워드 프로그램을 받는 게 포스퀘어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인데, 최근에 이제 위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특정한 어떤 스팟에서 내가 체크인을 함으로써 뭔가 이제 그 체크인했던 내용들, 흔적들이 나의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알려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받고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아주 1세대의 전형적인 그 위치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포스케어의 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어떤 상품이라던가 컨텐트 자체에 이제 체크인을 하는, 그래서 상품이라던가 컨텐트 자체에 체크인하면서 내가 체크인했었던 그 로케이션도 같이 정보가 딸려져 나오는 유의 어떤 서비스들로 진화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나 위치에 내가 단순히 체크인을 해서 어떤 리워드를 받던 모델이 포스케어였다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샵킥이라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2천만 달러를 투자받은 샵킥이라는 모델이 최근에 아주 미국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걸 그대로 본떠서 만든 게 LG U+의 딩동이라는 서비스. 딩동. 네. 딩동이라는 서비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미국에서 지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샵킥의 모델을 그대로 갖고 온 건데, 그 샵킥의 모델은 상품 자체에 체크인하는 거예요. 네. 상품 자체에 체크인할 수 있고 오토 체크인이 되는 거죠. 오토 체크인. 그래서 내가 어떤 위치에 들어섰을 때 애플리케이션을 작동하고 의도적으로 내가 체크인을 해야지만 그 위치에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흔적이 남겨진 게 아니라 그냥 오토 체크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내가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자동적으로 체크인이 되는 거고, 체크인이 될 때마다 리워드를 주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어떤 LB SNS 기반의 서비스들의 유형들이 한 단계 막 진화를 하면서 소비자들의 어떤 관심도가 많이 이제 촉발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위치 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도 있지만, 그런 위치 정보를 활용한 그런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재미가 그것을 상쇄하지 않나. 그러면서 위치 정보에 대한 승인을 과감하게 내가 허용하면서 그거에 따른 상쇄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그것들을 많이 활동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리워드라던가 그걸 저희가 모네터리 밸류, 금전적 가치로 이제 그 전환할 수 있는 그 밸류를 모네터리 밸류라고 하는데, 그런 모네터리 밸류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런 LB SNS 기반의 서비스 모델들이. 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배지를 줘서 내가 메이어가 될 수 있고, 그게 다 모네터리 밸류거든. 모네터리 밸류. 뭔가 재미적인 요소도 있으면서 내가 확보를 했을 때 뭔가 내가 뿌듯한 어떤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밸류, 그런 모네터리 밸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점점 더 이런 위치 정보에 대한 어떤 그 허락을 승인하면서까지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기대 효과, 편익.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그걸 편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편익. 내가 투입한 노동력과 시간, 투입 비용 대비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해익이 더 크면은 willing to pay 한단 말이죠. 네. 사람들이. 그리고 그 차이를 우리는 편익이라 해요. 편익. 그래서 이 편익이 없으면, 마이너스면은 그것은 이제 사실은 내가 구매의 의사가 없는 거고, 편익이 이제 플러스였을 때 내가 이제 willing to pay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익의 가치를 계속 이제 커지게끔 하는 것이 결국 서비스 사업자가 추구하는
일종의 이제 그 밸류 프로포지션, 그 고객 가치 명제인데 LB SNS가 갖고 있는 그 편익이 사실 사용자가 투입되는 노동력, 시간, 비용 대비 노력, 내가 투입한 인풋 대비 아웃풋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모델들이 이제 점점 더 각광을 많이 받을 것 같다. 그래서 LBS 기반의 다양한 모바일 비즈니스들은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시간 관리에 대한 시간 관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간 관리, 컨설팅에 관심이 있다면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저만 해도 하루에 5개의 미팅을 소화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의 1시간 단위로 사실은 시간을 스케줄을 짜야 돼요. 그리고 항상 메모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 관리는 제 경험을 반추해 보건데 메모다. 메모의 이 훈련이다. 시간 관리를 잘하려면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랭클린 다이어리 같은 거 사가지고 이제 하루의 일과라던가 다음에 해야 될 것을 항상 미리 생각해 두는 훈련 같은 것도 중요한 거고. 일단 다이어리는 그 반드시 돈 아깝지 말고 좋은 거 사서 그걸 갖고 메모하면서 시간 관리할 수 있는 훈련을 대학생부터 쌓아야 돼요. 그랬을 때 사회 나가서 그 자기 시간 관리도 되면서 남의 시간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이만 쌓일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메모하는 습관, 그 다음에 이제 남들이 얘기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를 항상 이제 메모하고 그것을 이제 나만의 어떤 그 장점과 역량으로 쌓을 수 있는 어떤 응용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해외 비즈니스 동향이나 IT 동향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이트도 있을까요? 그런 사이트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테크크런치 같은 사이트들. 테크크런치 같은 것들 보면 어떤 앱들이 최근에 투자를 받았는지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게 뜨고 있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테크크런치는 꼭 한번 우리 그 20대, 특히 이제 IT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면 반드시 참조해야 될 아주 필독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테크크런치. 네, 그런 사이트들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제 전문 블로그 사이트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자주 봐야죠. 구글링을 잘 활용하면 또 아주 좋습니다. 구글링. 저희도 항상 레포트를 쓸 때 구글링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없죠. 네.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을 내주셨어요. 바쁘신데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IT 업계의 최고 강자로 꼭 성공하시길 감사합니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